자, 그러면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인 원칙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지과세 원칙, 실리성실 원칙, 소가세 금지 원칙 하나씩 볼게요. 실지과세 원칙인데 간단하게만 넣어놨네요. 실지과세 원칙을 잠깐 적어볼까요? 우리는 국세 부과의 원칙부터 먼저 봐요. 국세 부과의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둘 다 지켜야 된다. 말문제. 그 안에서 말단은 실 거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실신근조, 세도세 얘기 이렇게 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은 딱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 봤으니까 이게 조세 평등주의였나요? 조세 평등주의, 수평적 공평. 그 안에 하부 원칙으로 실질과세 원칙. 또 같이 가는 게 부계부. 이렇게 같이 생각이 되는 게. 그럼 실질과세 원칙은 제목에서 보듯이 얘가 첫 번째 의의를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이란 게 있고요. 실질이란 게 있는데 보통은 형식이 실질을 대변하죠. 같다 이거죠. 같은 게 일반적인데 형식과 실질이 이게 같지 않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실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담세력이라고 그래요. 담세력. 실질 담세력. 그럼 실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대변한 형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가장 형식 등을 취해서 다른 형식을 취해서 세금을 회피한 거야. 실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형식으로 취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형식을 500만 원, 700만 원 낮추는 형식을 취했다.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실질대로 돌려서 똑같은 담세력인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평등주의에 따라 합당하다. 수평적 공평 이런 개념이죠.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래요. 그러면 가장 형식을 돌려서 돌린다. 요 과정에서 이제 부계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가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종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국기법에 담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 하에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귀속에 관한 실질이에요. 귀속에 관한 실질. 그럼 우리가 조문을 그대로 이제 교재에 넣어놓으면 참 좋은데 핵심 정리 줄여서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문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조문대로 나올 거야. 근데 조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가 귀속이라고 한다면 귀속은 뭐야? 납세무자가 떠오르면 돼요. 납세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이제 2호점을 내고 싶은데 자기 앞으로 2호점을 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많이 벌 거니까요. 벌면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소득이 없는 자를 내세워서 동생 지금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동생을 내세워 가지고 2호점에 명의를 동생 앞으로 한 거지. 그럼 갑이 을이라는 동생 앞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한다. 그럼 납세무자를 누구로 해야 되면 갑으로 해야 되는데 을로 해서 피해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자는 1호점, 2호점은 자기 앞으로 다 내서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근데 얘는 1호점은 자기 앞으로, 2호점은 동생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의를 분산해서 세부담을 줄였다. 그러면 이걸 갑골로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납세무자 규정이에요. 납세무자 규정. 그럼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세법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아까 과세상이 소득이 있고요. 소득. 그다음에 수익이 있고요. 재산이 있고요. 행위가 있고 거래가 있어요. 이걸 소수재행거라 그래. 줄여서 소수재행거 우리끼리 소수재행거. 그러면 세법에서 이제 과세가 대상이 되는 과세는 소수재행거에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조문이.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일단 느낌은 오죠. 그러면 이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은 귀속은 이거는 납세무자 규정이다. 납세무자를 실질에 따라서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납세무자를 실질에 따라 적용하겠다. 그래서 납세무자 규정이고 얘는 표현 안에 키는 납세무자 안에서 명의자와 실질되는 귀속자가 이게 같지 않다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놓으면 되겠네요. 조문 그대로 우리가 암기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는 암기하시면 되고 됐죠? 과세 대상 소수재행거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이자를 납세무자라의 세법을 적용한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하나. 첫 번째. 납세무자 쪽의 실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이 나와요. 여기 이제 법조문의 표현은 세법 중 과표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 계산, 우리가 늘상 하는 과표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수제인 소수 명칭 등에 불문하고 그런 거 명칭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에 불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법조문이.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이거는 거래 내용 이거는 이제 과표 계산 쪽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과표를 계산할 때 실질에 따라 제대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과표의 계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뭐 적을 건 아니고 이게 크게 뭐 이게 간단하게만 지금 해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주주가 있어요. 갑이란 주주도 있고 을이란 주주도 있고 주 A라는 회사에 갑주주, 을주주 주주가 2명 있는데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가 그래서 이제 배당을 지금 줘야 돼요. 각각 배당 받아갈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씩이야. 그래서 갑도 5억 받아가고 을도 5억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배당 소득으로 세금을 각자 내면 되는 거지. 이러면 공평하게 제대로 흘러간 거야. 장난친 게 아니고. 그런데 갑주주는 5억이라는 배당을 받아갔는데요. 을이란 주주는 5억을 배당 받아가지 않고 회사랑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5억 배당 받아가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나는 싫다 그러지 말고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가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5억에 사갈게라고 해서 5억 싸게 팔아버린 거야. 을 주주에게. 그리고 회사는 저가양도 한 거지. 10억짜리를 5억에 팔았으니까 5억만큼 이득을 챙겨갔죠. 을이란 주주가. 근데 이게 거래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안 내고 일단 5억만큼 이득을 챙겨간 거니까 갑주주는 5억 배당받아 세금 내는데 을은 5억 배당받은 게 아니고 거래를 통해서 싸게 사갔으니까 그러면 일단 세금을 지금 안 내잖아요. 당장에. 이렇게 피해간 거야. 이거를 실제로 바꾸려면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뭘 하죠? 부계부를 하지. 주주하고 거래를 하는데 시가 10억짜리를 5억에 싸게 팔면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세법에서 저가양도하게 되면 시가만큼의 차익인 5억만큼을 시가 10억짜리 5억에 했으니까 5억만큼을 입금을 산입해버리고 이거를 10억에 판 것처럼 했다가 그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사회출된 걸로 해서 주주니까 배당 처분해서 배당소득으로 돌려서 똑같이 갑처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부당이상 부인이죠. 거래 내용을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야 너 배당 받아간 거다. 실제 거래했지만 넌 배당 받은 거 진배 없다. 라고 해서 배당을 돌려버리는 그런 이런 조정하는 게 과표 등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한번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거다. 이런 거 우리는 늘상 공부할 때도 부당상 부인이다 뭐다 하면서 많이 공부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이렇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됐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이 돼요.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회 거래 실질,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요게 말 그대로 이것도 부계부가 되는 거지. 부당행위, 세금 회피,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여기 문구가 원래 없다가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이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각자 개별 세법에서 우리 일반 세법이잖아. 국기법이 개별 세법에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을 규정을 각각 두어서 적용하는데 이제 일반 세법에 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 개별 세법에 들은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여기 마련돼 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그 우회 거래니까 이건 이제 법조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2개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 2개 이상 뭔가 쪼개는 거지 이제. 하나로 하게 되면 세금이 크니까 2개를 쪼개는 2 이상의 거래나 행위를 거치는 방법 또는 제3자를 통하는 방법. 제3자를 끼워들이는 거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왜 취했을까 봤더니 세법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 공제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거를 부당하게 받았대요. 그럼 이걸 부인해버리고 2개를 3개를 쪼갠 거를 하나로 봐버리고요. 그 다음 제3자를 통한 거를 직접 거래한 걸로 봐서 세법을 적용한다. 이거야. 이해를 해보면 2개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을 취했다면 이거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봐서 세법을 적용한다. 이거야. 이게 법조문이. 그래서 그거니까 뭐 느낌은 오죠.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이 우회거래 실질은 요거는 이제 부계부나 이런 거에 관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여러분 양도세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공부하기가.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양도세는 어떻게 하지 버릴까. 가져가자니 또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하다가 2차 때는 이제 공부해야지. 1차 때는 좀 접고 안 나오길 기도하고 이렇게 시험장 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제대로 공부할 필요는 있고 2차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2차 때 세법학 가면 양도세가 띄엄띄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데 배점이 30점이야. 크죠? 그거 못 맞추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그 양도세 안에 보시면 양도세의 부계부 내용이 있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양도소득세 안에서 요 안에서 우회양도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서 양도한대요. 갑이 을에게 양도한대요. 그럼 양도세가 무지하게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우회양도 방식을 취하는 거야. 직접 양도하지 않고요. 여기 특수한 개인 있어요. 이 갑이라는 자가 여기 특수한 개인에게 이렇게 이제 뭘 하냐면 먼저 징여를 해. 징여를 해요. 그런 다음에 특수한 개인 보고 을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걸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야. 특수한 개인이 하지만 어쨌든 제3자를 끼웠죠. 직접 양도하는 게 아니라 징여 후 양도한 거야. 그럼 왜 이런 장난 쳤을까? 이게 보면 특수한 개인에게 징여하잖아요. 그럼 징여 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 징여 공제가 있어. 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뭐 이거 공제 이런 공제들을 이것저것 잔뜩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되면서 개정이 지금 안 됐고 지금 뭐 야당 지금 대표가 지금 이거 논의하자라고 지금 던지고 막 그랬죠. 지금 빨리 해서 야당에 원래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절충해 갖고 안을 내 갖고 통과시키겠다. 지금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되고 지금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 그게 만나자 그랬더니 꼼수 피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여당이 지금 안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 개정되면 우리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제 개정된 대로 지금 어쨌든 이대로 끌고 가면 좋죠. 뭐 안 바뀌는 거니까 공부할 게 없으니까 개정이 거의 안 되고 상정세법 개정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다 없었던 폐기가 돼 버렸으니까 법안 자체가 하겠다고 했던 게 어쨌든 그런 과정인데 징여세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규정도 6억이다, 뭐 5천만 원이다 등의 각종의 공제 혜택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혼인 뭐 하게 되면 1억까지 공제가 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이 특수환경에게 징여를 했어요. 징여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징여하게 되면 징여 받으면 공제 등 혜택이 있고 어쨌든 징여 당시에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이 지금 당장 가액이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평가를 이 금액 예를 들면 이게 뭐 10억짜리다라고 한다면 10억짜리를 징여받았으니까 거기다가 공제 혜택 받으면서 어쨌든 10억으로 평가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10억에 판다면 취득가액이 10억이고 10억에 파는 거니까 세금이 없네 양도세가 이렇게. 그리고 공제 혜택을 막 받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징여공제라는 혜택을 부당히 받으려고 이렇게 제3자를 낀 거지. 이런 거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세법에서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때 직접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구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징여하고 양도했을 때 그놈에 대한 징여세와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구해봐라. 구해봐서 만약에 이렇게 크다면 얘가 그럼 이렇게 하려면 세금이 크니까 피해가려고 징여하고 양도했구나가 돼서 이렇게 됐다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세부담 이거니까 피해가려고 했다면 이 징여세 이런 것들 없애버리고 이것도 양도세 안 내는 걸로 하고 직접 양도하는 거 봐서 이렇게 세금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회양도 부인이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틀 그대로죠.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을 취했을 때 그리고 그게 우리 각종의 법의 혜택을 부당히 받았을 때 이거를 직접 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지. 제3자 통해 한 거를 직접 한 걸로 봐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요 세금 매기기는 하는 거야. 징여세는 부가치소득을 해버리고 없던 걸로 해버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다시 이 세금 내는 거 돌리는 거야. 이때 둘 간에 징여 행위했으니까 이 갑이 누구야? 갑이 징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이제 징여할 때는 수증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오고 요 예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연대납세문항 공부할 때 그게 이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겸사해서 말씀드린 거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거다. 연대납세문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시겠죠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이 그림 내용을 또 얘기할 거예요.
연대납 진다 안 진다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게 됐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실질과세 원칙은 요 세 가지네요. 귀속, 거래 내용,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까지 왔는데, 자 그런데 실질과세 원칙 그러면 조세 평등주의의 어떤 하부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요거랑 대치되는 개념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야. 사실 조세 법률주의는 뭐죠? 형식에 따라 과세하는 거야. 형식. 근데 그 형식에 따라 세금 내게 했더니 이게 가장 형식이라서 실질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지니까 이걸 바로잡고자 조세 평등주의가 들어와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에 따른 조세 법률주의가 어떤 배치되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실질과세 원칙은 이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한계가 이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게 맞냐면 지금 납세자는 각종의 이제 세금을 어떤 상황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A안, B안, C안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A안으로 하면 세금이 1,000만 원이고 B안은 800만 원이고 C안은 600만 원이면 그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C안이 600만 원밖에 세금 안 내? 좋네? C안을 선택할 거예요. 그랬더니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들이밀어서 너 원래 1,000만 원인데 세금을 600만 원 내려고 지금 가장 형식을 취했네? 라고 들이밀어 갖고요. 실질과세 원칙을 무조건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절세란 거는 없어. 세분공무원이 계속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야. 제대로 1,000만 원 내야지, 1,000만 원 내야지. 그러니까 절세와 어떤 조세피라고 하는 거에 어떤 경계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무턱대고 적용해버리면 그러면 형식에 따른 어떤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랑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세 법률주의 한계를 지켜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규정을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규정을 뒀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들 예측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불안하게 실질과세 원칙, 나는 세금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이랬다가 세무공무원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다시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규정이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들이 만약에 있어서 피해가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법조문에 넣어서 법률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법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질과세 원칙대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절충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 느낌 이건 지문에 들어가니까 그럼 떠드린 거고 조세 법률주의가 한계다. 한계를 지켜라. 무턱대고 실질과세 원칙을 들이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세법 파악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는 좀 더 사례도 보고 하면서 나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느낌. 그러면 이제 우리 6페이지 가보시면 실질과세 원칙 1, 2, 3, 4 네 가지 있네요. 딱 써놨네요. 의의는 봤고요. 종류도 봤죠. 3번도 알죠. 조세평등주의 구현. 네 번째도 맞네요. 조세 법률주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제한적으로 하라 이거죠. 한계가 있다. 조세 법률주의 틀 안에 사라는 얘기야. 법률주의 틀로 옮겨오라는 얘기지. 법률주의 틀로 옮겨라. 그 법대로 규정을 두어서 하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법의 규정을 두어서 실질대로 세금 매기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전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얘기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 하나 봤어요. 실. 그 다음에 실신근조의 신이칙이죠.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두 번째가 신의성실의 원칙. 제목에서 보듯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라 이거죠. 누가? 각각 과세관청과 납세자 둘 다. 이거는 국세 부과의 원칙이에요.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고 납세자도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신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신의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의를 저버릴까요? 납세자가 뭔가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러면 제재 조항이 많잖아요. 가산세도 있고요. 조세범 처벌도 있을 것이고요. 조사권을 조사를 해갖고 세금 추징하기도 하고요. 이런 우월한 공권력 갖고 있는 과세관청 상대로 어떻게 납세자가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신의 저버리면 각종의 불이익들이 따르는 조항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과세관청 쪽에서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막자는 데 의미가 더 있다. 이제 1차용으로는 그 과세관청 신의칙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납세자 신의칙도 있어요. 규정도 볼 텐데 그거는 조금 이제 1차용은 약간 아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정리해야 된다. 2차로 가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납세자 쪽 신의칙 기왕에도 계속 지금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이제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어쨌든 둘 다 지켜야 된다.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반대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돼요. 금반원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돼. 금반원. 반대만 하지 마라. 처음에 내뱉은 말을 지켜라. 이거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믿었던 사람 상대방을 신뢰를 보호해주자. 그런 의미가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첫 번째가 이제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에요. 과세관청의 신의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러요. 신의 성실 원칙을.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정리해야 되는데 요건이 일단 보시면 사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사례는 기본 사례야. 뭐 간단하게 여기 갑이란 자가 있습니다. 갑이란 자가 이제 토지를 양도했대요.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하면 양도세는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양도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게 비과세란 말이 막 있어. 세금 안 낸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 비과세인가?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고 내가 거기에 비과세 요건 합당한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질의한 거죠. 서면 질의한 거야. 서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과세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과세관청에다가 서면 질의한 거야. 그랬더니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온 거야. 세무공무원의 답변이 온 거예요. 많이 검토해보고 했더니 이건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야. 그럼 비과세니까 이제 세금이 없네요. 그럼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하겠지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신고도 안 해요. 일반적으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같은 거 나오면 신고도 안 합니다. 신고해 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그래서 답변 받아 갖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신고하지 말아야지. 신고할 때 또는 신고할 때 비과세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는 걸로 했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과세가 맞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맞아서 나중에 지방청이나 구세청에서 얘를 업무 감사하다가 얘가 업무 감사를 하다가 야 이거 과세인데 감사의 결과 이건 과세다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다 이거죠. 왜 근데 비과세를 했어? 라면서 지적받고 하면서 여기서 과세가 돼서 부가처분 된 거야. 과세가 맞다. 그래서 과세하면서 그러면 신고 잘못한 거니까 제대로 바로잡으면 과세가 맞으면 그동안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까지 다 얻어맞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가 맞다라고 돌리고 하면서 이때 가산세 등의 부담까지 지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갑 입장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 애매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비과세라고 답변이 와서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말 바꾸게 해가지고 나의 신뢰를 저버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건을 만들고 그에 합당하면 이 과세관청에서 다시 과세로 돌려서 부가처분한 거는 취소가 된다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게 이제 말로 풀어가지고 이제 요건들을 막 이제 만들어서 요건들 얘기를 하겠네. 그럼 요건 얘기를 잠깐 해봐야죠. 여기다가 이 상황에서 요건이 나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제 요게 신의칙 적용을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이 일단 첫 번째. 내가 질의했더니 답변이 온 거예요. 이게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대요.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야. 요게 있었고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 이 견해 표명을 내가 신뢰했다는 거야. 과세관청에 견해 표명을 신뢰했대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이 견해 표명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2번 이 견해 표명을 과세관 견해 표명을 이거를 신뢰했고요. 플러스 요놈의 귀책 사유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세관청 견해표명을 발안했는데 이걸 발안하는 과정에서 내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나한테 유리한 비과세 등의 어떤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과세가 맞는데 과세로 가게 되는 어떤 그 안에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걸 돌리기 위해서 증거를 이런 것들 서류 제출을 누락하거나 뭔가 비과세라는 견해 표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갖고 조작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셨죠? 견해 표명에 신뢰했는데 그게 귀책 사유가 없다. 내가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하게 모든 자료가 제공이 돼서 과세관청에서 확인해서 떨어진 견해 표명이 되는 얘기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됐죠? 이거 내가 견해 표명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제시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비과세를 끌어내려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내가 수반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이제 3번 그 당초의 견해 표명과
인과관계 있는 그러한 세무 처리 등을 한 거야.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견해표명대로 비과세가 맞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비과세로 신고하든 아니면 신고를 안 하든 했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냈다는 얘기지. 그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견해표명 바탕으로 그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바꾸기에서 4번 과세관청에서 당초에 뱉었던 그 견해표명,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한 거예요. 근데 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세가 맞다는 거야. 과세관청의 실수로 뭐든 잘못된 견해표명을 한 거였어.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반하는 무슨 처분? 적법하다. 적법한 처분이 발생한 거예요. 적법이야. 적법. 위법이 아니야. 적법한 처분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과세가 맞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내뱉은 비과세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잘못됐는데 결과를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과세가 맞다고. 적법한 처분이라고요. 이게 맞다는 거야. 결론은. 이게 갈 길이다. 그러면 당초에 결론 반하는 이거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거지 이제. 이거예요. 이게 위법한 처분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싸워보면 돼요. 이게 위법하면 이걸로 불복 들어가 싸우면 되는 거니까 이 신의칙 같은 걸 따질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위법하면 이걸로 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적법한. 말장난. 이게 제일 자주 적법한. 위법한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적법한 처분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맞다는 거지. 맞으니까 이게 위법하면 이걸 싸우면 되는데 이게 맞으니까 이거대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 신뢰는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줬으니까 내가 믿었던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 바꾸기 하냐 이거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줬으면 내가 과세하고 했지. 세금 내고 했겠지. 그죠? 이렇게 된 거다. 요게 이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효과죠. 이제 효과. 요건 충족하면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만족했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가 됩니다. 적법한 처분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소가 된다. 이게 효과예요. 근데 하나 더 하시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게 또 한계. 한계는 뭐냐? 아까 우리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이 뭐 있었죠? 법률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죠? 그 다음에 합법성 원칙이 있었죠. 엄격 해석의 원칙과 더불어서 합법성 원칙. 그게 뭐라 그랬어? 합법성 원칙은 뒤에 또 나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법성 원칙은 법대로 집행하라. 과세요건이나 등등 내용들이 법에 명확히 법에 정해져 있고 하면 뭐하냐? 이게 법대로 집행이 안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집행까지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납세자들한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법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게 합법성 원칙이야. 그럼 법대로 집행하자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과세가 돼야 돼. 법이 과세니까요. 잘못 판단했던 거야 과세관청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대로 집행하려면 합법성 원칙이야. 근데 그걸 버리고 지금 뭘 해주겠다는 거야? 부가처분이 적법하지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매긴다는 거죠. 믿었던 신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뢰의 보호 가치랑 비교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이게 한계래. 한계는 합법성 원칙 희생.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야. 요게 희생됩니다. 희생되는 법익이 있어요. 법익하고 납세자의 믿었던 그 신뢰 보호할 가치를 비교해서 요게 클 때만 하래요. 반대가 되면 하지 않겠대요. 합법성 원칙 희생이 되는 법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때는 하지 않겠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냐면 이때 견해표명을 끌어내는데 이때 서로 간에 이제 세무공무원이 우리 동창이야, 형님, 그죠? 형님이야. 그리고 아는 동생이야, 세무공무원. 해갖고 둘이 만나가지고 쿵짝이 돼갖고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거야. 법령 내용을 위반한 내용을 서로 간에 짜고 내가 한번 형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답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서로 따고 통정해서 견해표명을 끌어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법령 위반했다면 법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합법성 원칙 희생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땐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추가로 얹어진 판례 내용인데 1차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번 들어봤다. 이런 게 있다. 요거 의미 알겠죠?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그 법익이라는 게 희생이 되는데
그걸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 취소가 되고 등등해서 이 신의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나씩 내용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 적법한 처분이다. 적법한 처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판례형 문제로 약간씩 이제 꽈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때 과세관청의 공적 결표명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이제 반대말이 있어. 실제 판례나 이런 것들은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공적 결표명이냐 이거죠. 일개 세무공무원의 의견이냐 아니면 과세관청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거냐 이거죠. 과세관청 전체 의견을 대변해야 돼? 일개 세무공무원이 그냥 판단해 갖고 내린 결론이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납세자가 물어볼 때 이렇게 제가 서면질이 이렇게 서면으로 다 모든 자료가 제공돼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공이 되고 과세관청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얻어진 전체 의사표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돼. 근데 일개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표명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일반론적 견해표명이라고 불러요. 일반론적 견해표명. 요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다. 공적 견해표명의 반대말 일반론적 견해표명.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갔는데 나는 면세 같아요. 그래서 면세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 그때 세무서에서 면세로 등록증을 내줬어. 이게 니는 면세다라고 하는 거를 과세관청에서 견해표명을 한 겁니까? 하루에도 몇십 건씩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에 앉아있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와가지고 면세라고 들이밀어서 하면 그냥 보고 아 면세로 신청하셨네요. 얼추 보니까 맞는 것 같으네요. 다 어떻게 그 안에서 일일이 검토를 해봅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못 하잖아요. 그냥 앉아갖고 면세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사업한 사실이 면세입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검토한 다음에 간단하게 검토한 다음에 아 신고서 받았습니다 수리하고 그 다음에 영증 끌어주시 증명서를 교부해주는 행위가 사업자 등록이래요. 그게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성격이야. 납세자가 자기가 사업한 사실을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냥 세무공무원은 수리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래요. 여기 공적 견해표명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낼 때 면세로 내줬으니까 나는 면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과세로 추징당하게 되면 아니 처음에 난 믿었던 신뢰를 보여달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다는 거야. 일반 견해표명. 뭐가 사업자 등록이. 여기 예를 들면 면세 사업자 등록 같은 거야.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ARS 답변 같은 거 있죠? ARS 답변 같은 거 종합상담센터 같은 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126번 거기 물어봐요.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이긴 하지. 그래서 이거 이러이러한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받아갖고 했는데 그걸 믿었다? 신뢰를 보여달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서면 모든 자료가 들어가 서면 질의 하면 세무공무원이 받아보고 서면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요청도 하고 이것 좀 검토하게 추가로 자료를 좀 주세요. 받아갖고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얻어진 그런 결론 돼야지만 공적 견해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반론적 견해표명이다. 사업자 등록 내준다든가 그냥 ARS 전화상으로 답변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인터넷 상담 같은 거 받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다 그런 답변 같은 거 해주는 거에 보면 이런 답변은 행정해석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이런 뭐 다 정리가 됐죠. 이게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에요. 교재 가보시면 6페이지 하단에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가시면 적용해 보시면 둘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세 부과의 원칙이에요. 근데 주로 누구한테? 과세관청 쪽에 지켜야 되는 걸로 적용된다. 납세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신의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지. 과세관청 쪽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밑에 적용 요건 하나씩 잘 따라가 보세요. 적법하다 마지막 미음 적법한 리을도 적법할 그러니까 뭐냐 위법하면 아니야. 그럼 그때는 그걸로 싸우면 되는 거니까 효과는 취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여기 한계는 안 써놨네요. 한계란 것도 같이 메모해 놓으시고요. 합법성 원칙 희생되는 법익이 신뢰 보호 가치보다 작을 때만 이걸 보호할 가치가 클 때만 하는 거야. 반대는 안 해. 반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합법성 원칙 법들을 집행하는 게 적법한 처분들이 집행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안 한다. 이걸 비교 형량해 본다. 비교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게 한계다.
됐고요. 그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있다 규정이. 이게 납세자 실의치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 쪽의 실의치기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첫 번째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납세자가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세자가 말 바꾸기, 얘는 과세관청이 말 바꾸기 하는 거고, 납세자가 말 바꾸기 하는 거야. 납세자가 일단 처음에 객관적으로 봤더니 객관적인 모순되는 행태가 있었어요. 납세자가 객관적인 모순 행태가 있었어. 이상한 행위를 한 거야. 세금 신고하는데 이상하게 신고한 거야. 정상적이지 않게. 객관적인 모순 행태가 있었어요. 모순 행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순된 행태가, 모순 행태가 이게 심한 배신 행위에 기인해야 돼요. 심한 배신 행위에 기인해야 돼. 세 번째, 그래서 이 배신 행위 때문에 그래서 과세관청 쪽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건이래. 세 가지 요건이야. 일단 객관적인 모순 행태가 있었고요. 그 모순 행태가 보니까 심한 배신 행위에 기인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믿었던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적용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모순 행태 있는 거는 당연히 이상한 행위를 한 거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야. 얘는 만족했지. 근데 2번 보세요. 여기서 심한 게 어디까지가 심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심한 거야? 심하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이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심하다라고 하는 게, 그죠? 이런 말 넣어놔서 심한. 이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심하라는 게 어디까지가 심한 거야, 그죠? 뭐 크게, 심하, 뭐 이런 건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 그리고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요걸 판단해서 요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신의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면 세수의 일실이냐로 판단해요. 세수의 일실. 국가가 손해 본 거냐로 판단해. 세금으로 판단해요. 세금에 일실이 있느냐? 세금이 정상적인 것보다 줄어들었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거는 심한 배신도 아닌 거고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거야. 근데 세수에 일실이 있어요. 일실이 있으면 그때는 심한 배신이 돼버리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뭘로 판단한다? 세수에 일실이 있나? 요걸로 판단한다. 세수 일실이 있나?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늘 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급 제한 특례라는 규정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분식 회계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이게 어떤 회사? 미안하지만 대우 때문에, 그죠? 대우 사태가 크게 발생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거야. 이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요 어떤 연도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제 소득이 없어요. 사실은 번 게 없어요. 그러면 요 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제 법인세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 0. 번 게 없으니까 0이지. 극단적으로 그냥 쉽게 0이다. 번 것도 없고. 근데 얘가 이렇게 번 게 없다고 하면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대출도 연장이 안 될 것이고 금리 높아질 것이고 대출 금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회계법인하고 짜고 분식 회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실제 소득은 0인데 이거를 이제 신고할 때 신고 소득을 부풀리게 해가지고요. 신고 소득을 이거를 뭐 100억으로 해버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걸로 해버린 거야. 100억. 실제 사례는 몇 조가 됐겠지. 그냥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를 부풀리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더 냈죠. 이제 당연히 10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법인세는 뭐 한 20억을 냈다고 쳐볼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하게 된 거지. 금감원에서 이거를 적발해 갖고요. 일단 회계법인이 협조를 했지 이제. 그래서 회계법인이 다시 감시하는 거 아닌가? 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은 뭐라는 거야? 실제 번 거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뻥치는 거를 이제 이거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정보 이용자 주주한테 이 회사는 진짜 번 거는 빵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이게 회계사들의 한 역할인데,
회계법인이 뒷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걸 넘어가 준 거야. 설마 이 큰 회사가 무너지겠니? 응? 큰 회사가 망하거나 문제가 되면 되겠지만 이 큰 회사는 안 망가질 거야.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은 공중분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우리나라 3대 기업 계열사 3대 그룹 안에 들어갔던 항상 저 어릴 때는 그랬던 회사가 지금은 많이 이제 옛날보다는 그랬다. 상당히 뭐 기업 오너가 뭐 존경도 받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물론 뭐 그런 거는 그건 잘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 세계화 이런 얘기도 만들어내고 책도 써서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청년들한테 세계화다. 세금도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도 써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무리하게 세계로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분식회계를 통해 갖고 이제 장난쳤던 게 이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감원 적발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바로 잡아야지 이제. 그러면 세금을 더 냈던 거 아니야 이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하더라도 반대로 세금은 더 낸 걸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20억 낸 거를 0으로 돌려야 되는 거 20억을 환급해 주세요. 라면서 뭘 할까요? 이제 이 회사는 경정 청구하겠지. 그럼 경정 청구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되지.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했던 바가 요거였던 거야. 이 신의칙. 일단 출발. 너는 객관적인 모순행태 했어 안 했어? 모순행태 했잖아요. 실제 번 게 없는데 많이 벌었다 뻥친 거 자체가 모순행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모순행태 출발. 그 다음에 이게 심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따져 들어가 봤더니 세수 이실이 있어 없어? 20억 받은 걸 돌려주면 이건 줄어드는 거지만 원래가 얼마야 세금이? 원래가 0이잖아요. 원래 0인데 더 많이 받은 걸 돌려주는 거니까 세수가 정상적인 것보다 줄어드는 건 아닌 거야. 세수 일실은 없는 거지. 돌려준다고 일실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정상적으로 한다면 얘가 0으로 신고하고 0으로 신고했어야 돼. 근데 더 뻥튀기 했던 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세수 일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실이 없다는 거야.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심한 배신도 아니고 보호받을 가치도 없다고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게 된 거지. 시행 적용을.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 믿었던 신뢰를 보여달라라고 해봤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세수 일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 돌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경정 청구에 따라서 경정 결정이 당연히 될 거야.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정 청구 들어가면 2개월 내 결정해야 돼요. 2개월 내 결정해서 경정 결정이 돼서 환급해줘야 돼. 그럼 경정 결정되면 이때 30일 내 환급해주고 해야 돼. 근데 돈이 있어 없어 국가가? 돈을 막 국가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막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돈 하나하나 하려면 추경 예산이다 뭐다 국회의원들 모여갖고 난리치고 해서 뭔가 예산도 늘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 경정도. 그래서 이걸 바로 못 주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경정. 그럼 경정 청구에 따라 경정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환급 못 해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 세금에서 까먹어라. 이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세금에서 까먹는 걸 하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5년간 까먹어라 이거죠. 5년간. 예를 5년간. 그럼 이걸 까먹으려면 세액 공제를 까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세액 공제가 돼? 세액이 있어야죠. 이지경이 된 회사가 세액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망가져 버렸으니까. 안 나오면 세액 공제 못 받겠지. 공제가 안 되지. 그럼 2월 했다가 5년간 2월 했다가 못 받아 먹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30일 내에 환급해 줄게라고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어요. 5년간 2월 했다가 환급해 주겠다. 라고 만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시 개정했지. 개정해서 이제 이 20억이면 이제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범위 내에서 25억이면 20%면 4억이지. 4억 범위 내에서 계속 없어질 때까지 천년만년 까먹어. 그렇게 까먹었다가 만약에 회사가 합병되거나 등에서 넘어가면 합병법인으로 승계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문 닫으면 청산소 법인세랑 상계치기 하고 남은 금액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된 거. 이 내용을 쓰라는 게 최근에 세법학 문제였어요. 이걸 쓰라는 게 시험에 나온 거야. 작년 문제인가 그래. 작년 문제 세법학의 문제. 그래서 요 내용이 이 내용이 그 전도 나왔거든요. 최근 나왔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세법학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뒤쪽에 흘러가는 절차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많이 못해서 많이 못 썼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게 연결된 거다. 그래서 경정 결정되면 이게 환급이 돼야 된다. 원래 국기법은 환급하는 거야. 경정되면 20억을 돌려준 환급이라고 하는 거. 30일 환급. 근데 환급을 안 해주고 그 세액공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래? 환급 안 해주는 거니까 환급 제한 특례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야. 이게 사실과 다른 회계장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고 똑같은 말이다. 환급 제한 특례라고 부릅니다.
응? 짧게 부를 때. 됐죠? 이 사례는 이걸 받아주지 않는 사례네요. 근데 만약에 세수 일실이 발생했어. 국가가 손해 보는 거야. 세수 일시 발생하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이제 동그라미로 바뀌겠지. 그죠? 바뀌면 이제 여기 2번 효과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이건 안 되는 케이스고 적용이 안 된 케이스가 된 거고 이게 적용이 돼 버리면 즉 세수 일실이 발생한 거야. 국가가 손해 보게 된 거죠. 그럼 국가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는 뭐라고 하면 돼? 효과는 당초에 모순된 행태로 신고했던 거야. 그거를 다시 바로잡겠다고 돌려주세요 라면서 바꿔주세요. 얘 모순 행태를 과세관청은 믿었는데 얘가 다시 바꿔치기 해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처음에 네가 모순된 신고했던 당초 신고는 유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돌려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얘 납세자의 주장을 하는데 돌려주세요 주장은 배척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효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출발이 뭐야?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여주자는 거지. 납세자가 배신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과세관청이 믿었던 신뢰를 보여주자. 그걸 보호받으려면 그러면 납세자가 일단 출발은 모순 행태를 했고 그게 심한 배신 행위고 그에 따라 과세관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 당초에 모순 행태로 신고했던 거를 믿었던 신뢰를 보호해주자. 보호해주려고 하니까 만족했다면 당초의 신고는 유지가 되면서 얘가 바로잡겠다고 돌려주세요 하는 거 받아주지 않겠다는 배척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지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내용 잘 생각하시 안 그러면 헷갈려 지문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수 일실이 발생해 갖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 이제 각종의 조사권이라든가 감면 박탈이라든가 각종의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과세관청 상대로 납세자가 심하게 배신해서 하는 일은 드물 거니까 케이스를 찾기가 좀 어렵다. 이제 2차 공부할 때 보면 부가세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가지고 좀 끌고 가는 사례가 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얹어서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이거 외우라고 할 거니 외우라. 효과라. 이거 암기 끝 하고 사례 좀 몇 개 보십시오. 이게 2차 공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정리해놓고 좀 이제 신경 써서 해놓으시면 2차 공부할 때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칙. 교재로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납세자 신의칙에 대한 내용 요건 나오죠. 모순 행태, 니은은 심한 배신 행위, 디귿은 신뢰 보호 가치, 과세관청 신뢰 보호 가치. 효과는 납세자 주장은 위반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요력이 유지가 된다. 당초의 신고는 유지가 되고 주장은 배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4번에 가보면 이런 쭉 봤던 납세자든 과세관청이든 둘 다의 어떤 신의식 적용할 때 한계로 한꺼번에 써놨네요. 한계라 이런 표현을 한계로. 신뢰의 보호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인해서 유지되는 법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신뢰를 보호해줄 가치가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 서로 뭔가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안 돼 버리는 합법성 원칙이 희생이 돼 버리는 거야. 그 법익과 신뢰를 보호해 주려는 거랑 비교해서 신뢰 보호 가치가 클 때만 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맥락, 그죠? 이렇게 해서 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실신했나요? 실신. 두 가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알맹이 내용은 딱딱 정리하고 딱 가시면 돼요. 뭐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은 좀 곁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야. 뭐 종류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실지가세 원칙,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요것도 이제 요건들 해서 하고 요거 암기해 놓으시면 좋죠. 뭐 어차피 이렇게 하고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처음에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인과관계 뭐 저 신뢰 그 규칙 사유가 없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야. 떠올려 보고 요것도 처음에 무슨 행태를 했지, 심한 배신 행위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하고 이에 따른 효과도 이제 이것도 말로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끔 효과도 이래서 납세자 쪽에서 배신한 행위를 이거를 믿었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바꾸기 하려는 거를 막고 유지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떠올려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신근조잖아. 실신근조. 그럼 근조 두 개 더 있네. 그 오른쪽에 간단하게 써놨네요. 먼저 근거과세 원칙이에요. 근거과세 원칙. 그럼 제목에서 보듯이 과세할 때는 근거에 따라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세금을 매기고 할 때 이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장부나 이런 게 있으면 장부의 근거에서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게 맞겠지. 조사해서 추징하거나 할 때도. 근데 그 뭔가 잘못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뭔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한 10 정도 있다면
그러면 다 잘못된 걸로 봐갖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잘못된 부분이 하나여만, 나머지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또 근거가세 원칙에 따라서 믿으란 얘기야. 그게 키워드야. 여기서 말 문제. 그래서 파란 글씨 해놨죠. 증빙 장부 등이 없는 또는 잘못된 부분의 하나여만 정부가 조사 결정한 대로 한다는 거야. 그 부분의 하나여만,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는 역시 근거가세 원칙에 따라서 인정해주란 얘기야.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근거가세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세 감면 사후 관리. 우리가 깎아주는 감면 같은 것들이 많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면 왜 해줍니까? 어떤 행위나 이런 걸 장려하거나 등 하려고 잘했네 깎아줄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깎아주는 걸 받아먹기 위해서 잠깐 동안 했다가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리고 하면 안 되죠. 그 효과가 좀 유지가 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규정들이 다 있다는 거야. 깎아주는 것들도 사후관리가 많아요. 근데 그 사후관리 위반한 거야. 그러면 감면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까지도 다 추징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럼 사후관리라는 거야.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 거지. 이제 두 가지. 실신근조 됐죠? 실신근조. 그다음 아래쪽 가시면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일단 그 안에 세소세기, 그죠? 세소세기. 나머지 뭐 세 가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가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국가세 금지 원칙. 잠깐 쉬었다 가는 게 낫겠네요. 이거 들어가서 또 하게 되면 또 이제 저를 째려보시고 할 것 같아서 지금 점심 먹고 좀 졸리기도 하고 약간 눈 좀 붙이고 맑은 정신으로 소가세 금지 원칙, 이것도 좀 시간 걸립니다. 요거 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고 이제 보칙 막 이것저것 보칙 제가 챙겨드릴 거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면 일정이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